천명관의 고래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천명관의 고래 부제로 인간의 욕망의 끝은 어디인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천명관의 고래를 얘기하면 올해 초에 영국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 정보라의 저주토끼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최종 후보에 오른 부커상 후보를 배출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천명관이었는데, 부커상은 노벨문학상과 프랑스 콩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립니다. 인터내셔널 부문은 비영어권 작가들이 영어 번역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데, 고래를 번역한 김지영 작가 번역가와 함께 천명관 작가가 최종심 명단에 올랐죠. 한국 소설이 이 부분에 최종심에 오른 것은 한강, 작가 한강의 2016년, 2018년, 정보라가 2022년에 올랐고, 이 천명관이 고래는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한강은 2016년 채식주의자로 이 상의 전신인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았어요. 2018년 최종 후보작은 흰이었습니다. 고래는 2004년 출간할 당시에 문학 동네 소설상 수상작을 수상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고래의 내용을 보면 1부는 부두, 2부는 평대, 3부는 공장, 이렇게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스토리가 전개되고, 등장인물은 노파의 딸 애꾸소녀, 그리고 금복, 그리고 춘희, 금복의 딸인 춘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스토리가 서사로 펼쳐지는데 엄청나게 몰입감을 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히는 작품이 바로 고래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처음으로 천명관 소설을 처음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이야기꾼이다, 스토리텔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천명관의 고래는 인간의 욕망을 다루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파의 딸 애꾸소녀, 그리고 금복, 그리고 춘희, 금복의 딸, 이 세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노파는 정근대를 상징하고, 금복은 근대, 춘희는 탈근대를 상징한다고 평론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부두에 보면 노파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고래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린 소녀 금복이 어떻게 부두로 흘러 들어와서 젊은 생애를 보내는지를 보여주고, 2부에서 평대에서는 금복이 평대란 동네로 들어와서 돈벼락을 맞게 돼요. 돈벼락은 노파가 지붕에 숨겨뒀던 이 돈 뭉치를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면서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지붕이 뚫어지는, 그래서 그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돈벼락을 맞게 되고, 이때 이제 금복이 사업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돈이 있고 일자리가 마련되니까 사람들이 모이면서 별볼 일 없는 유락의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금복이 노파가 사놓은 남쪽에 있는 벌판의 안쪽이란 뜻의 남발안이란 토지에다가 벽돌 공장을 지으면서 비즈니스가 날개를 달게 되죠. 그래서 금복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금복은 자기가 평생 소원이었던 극장을 만든 극장 건설을 통해 성취감을 누리게 됩니다. 3부의 이야기는 공장의 이야기인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이야기의 중심축이었던 이 금복이 죽으면서 그녀의 딸 춘희가 누명으로 감옥에서 지내는 생활과 자신이 자란 평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전에 벽돌 공장의 터전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금복이 굉장히 이 고래 이야기의 핵심이다, 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고래는 인간의 욕망을 다루고 있는데 중심 인물이 금복이고 금복의 아버지가 엄마 없는 금복을 곁에 두고 키우기를 원했지만 금복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를 떠나게 돼요. 금복의 아버지는 딸이 떠난 것을 알고 상실감에서 저수지에서 죽습니다. 금복은 비린내로 대변되는 생선장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생선장수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장사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금복이 젊잖아요. 젊고 육감적인 금복의 욕망은 늙은 생선장수에게서 만족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두의 하역부에서 일하던 덩치가 보통 사람보다 더 큰 이름이 걱정을 만나면서 새로운 애정이 싹트게 됩니다. 금복은 걱정과의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꿈같은 신혼생활에 위기가 오는데 균열이 생기게 돼요. 그건 바로 걱정이 우연한 사고를 통해서 몸을 크게 다치게 됩니다. 천하장사같이 기둥같이 믿고 있었던 서방이었던 그 애인이었던 이 걱정이 다치게 됩니다. 금복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걱정의 병수발에 전력을 다하지만 너무 크게 다친 탓에 완전히 밑빠진 덕에 물붓기와 같은 병수발이었죠. 그때 이 금복이 부두에 자리를 잡고 있던 칼자국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천명관이 표현을 굉장히 문장을 뭐라고 할까요? 희대의 사기꾼이자 악명 높은 밀수꾼의 그 도시에서 상대가 없는 칼잡이인 동시에 화가 난 남봉꾼이며 모든 부득과 창녀들의 기둥서방에 염량 빠진 거강꾼인 칼자국, 이렇게 칼자국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희대의 사기꾼이자 악명 높은 밀수꾼의 그 도시에 상대가 없는 칼잡이인 동시에 화가 난 남봉꾼이며 모든 부득과 창녀들의 기둥서방에 염량 빠진 거강꾼인 칼자국, 이 젊고 아름다운 금복에 빠져들게 됩니다. 일본 야쿠자 출신의 손가락 6개밖에 없는 칼자국이 금복에게 반한 것은 자신이 일본에서 사랑을 빠졌던 기생 나오코와 너무 닮았기 때문이에요. 나오코의 화신으로 보인 금복과 칼자국은 그렇게 동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두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칼자국의 보호 아래서 이제 걱정과 칼자국과 금복이 한 지붕 안에서 동거하게 되죠. 웃기죠. 칼자국과 금복은 질퍽한 애정관계에 대한 걱정의 심리적인 공백은 자기가 몸이 다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걱정이 계속 먹습니다. 식탐으로 채워지는 거죠. 원래부터 덩치가 엄청나게 컸는데 자신의 모든 일당을 식비로 충당할 정도로 걱정의 욕망의 결정체는 식탐이었다. 금복의 욕망은 어떤 성욕이었다면 걱정의 욕망은 식탐으로 변하게 됩니다.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니까 걱정의 몸은 비대하기 그지없는 식충으로 변하게 되고 칼자국을 만나기 전 금복은 걱정이 아플 땐 간절한 기도를 하늘에 드렸어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대, 스스로 완전한 존재여,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비밀과 기쁨, 내가 걸어온 모든 발걸음, 내 모든 피와 살을 들어 바라건대 부디 이 일을 구해주소서. 그 대가가 무엇이든 기쁘게 받겠나이다. 그런데 현실은 금복의 기대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던 날 부둣가에 걱정과 칼자국이 같이 있어 보였는데 걱정이 바닷가에 빠지는 것을 금복이 목격하게 되죠. 금복의 걱정은 자신의 첫사랑의 상징이었고 메타포였죠. 버릴 수 없는 애물단지와 같은 애정의 결정체였는데 금복은 부둣가에 있는 작살로 칼자국을 찌릅니다. 칼자국이 걱정을 죽였다고 판단하는 거죠. 옆으로 볼 때 칼자국은 죽어가면서 자신은 걱정을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육체적 정신적 기둥을 한꺼번에 다 잃은 금복은 평대에 찾아들게 되고 금복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한날 밤에 그날따라 엄청나게 쏟아진 강수량에 의해서 지붕에 내려앉게 되고
절망할 겨를도 없이 금복은 그때 바로 돈벼락을 맞게 됩니다. 엄청난 비가 아니었다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석가래와 반자 사이에 이중천장이 바로 절에 살았던 노파의 비밀 금고였다는 거죠. 금복에겐 걱정에 딸려 여겨졌던 춘희가 함께 있었지만 이 돈벼락이 이제는 성욕이 아니라 또 다른 욕망의 골짜기로 몰아가게 되는데, 예전에 같이 살림을 차린 비린내의 산산장수도 금복다방에 드나들었던 문이라는 사람으로 쌍둥이 자매와 전보, 창녀짓을 하다가 포주에게서 도망쳐서 금복집에 살고 있는 수련, 약장수, 수많은 사람들이 금복과 연결됩니다. 금복은 칼자국을 통해 배운 서양 문물의 영화, 극장의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훗날 자신의 평대에 고래 모양의 큰 극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날 이후에 소녀를 지배했던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였는데, 그리고 일생의 절대 목표는 바로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고, 그녀가 좁은 산골 마을을 떠난 것도, 부둣갑 도시를 떠나 낙엽처럼 전국을 유랑했던 것도, 그리고 마침내 고래를 닮은 거대한 극장을 지은 것도 모두가 어릴 때 겪은 엄마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고래에게 매료된 것은 물을 뿜는 푸른 고래를 만났을 때 그녀는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이미지로 보였던 거죠. 이때부터 두려움 많았던 산골 소녀, 그 소녀에는 끝없는 거대함에 매료되었으며 큰 것을 빌려 작은 것을 이기려 했고, 빛나는 것을 통해 누추함을 극복하려 했으며, 광대한 바다에 몸을 뛰어들므로써 답답한 산골 마을을 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바라던 궁극, 즉 스스로가 남자가 됨으로써 여자를 넘어서고자 했다는 거죠. 걱정의 식탐과 칼자국의 첫사랑에 대한 집요한 집착, 자신의 구원해준 금복을 배신하고 약장수와 주랭나 쳐버린 수양딸과 같은 수련, 금복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 수련을 꼬여 딴살림 차린 약장수, 약장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채워지자 권력과 명성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쌓아올린 욕망의 탑이 과연 견고할 수 있을까? 모든 욕망이 집약된 인물이 바로 금복입니다. 산골 소녀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세월의 세파에 더욱 탐욕적으로 변해가는 사업가 금복은 청녀촌을 탈출한 수레를 보고서 또 다른 욕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자가 아닌 남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이전에 남편 역할과 조력자 역할을 했던 문이 있었지만 그녀는 수많은 외간 남자와 욕망을 분출시켰습니다. 이제는 금복 자신이, 여자인 금복 자신이 남자가 되고자 한 것이죠. 근데 그 욕망의 끝은, 그 욕망의 벼랑의 끝은 어딘지 보여주는 대목인데, 무모한 열정과 정념, 어리석은 미혹과 무지, 믿기지 않는 행운과 오해, 끔찍한 살인과 유랑, 비천한 욕망과 증오, 기이한 변신과 모순, 숨가쁘게 굴곡졌던 영욕과 섬세는 스크린 위에 불에 타 없어지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함과 아이러니로 가득 찬 그 혹은 그녀의 거대한 삶과 함께 비눗방울처럼 삽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의 욕망이 집합체였던 고래극장은 첫날 성대한 축제와 함께 축하 행사를 가지고 영화를 상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리게 되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금복으로 인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평대란 속옷이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살아남은 자는 오직 춘희뿐이었습니다. 금복은 자신의 곁을 늘 함께 있었지만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딸의 존재를 마지막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합니까? 그죠? 욕망의 끝은 언제나 씁쓸하기 마련인데, 고래는 금복의 극장 모양새이기도 하지만 금복의 모든 욕망의 메타포이기도 한 것이 바로 고래였다. 더 나아가 인간의 욕망을 쓸어 담고 퍼담은 욕망 덩어리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때 저는 이 천명관의 고래를 보면서 미국의 작가 누구죠? 테네시 윌리엄스입니까? 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오브랩됐어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과연 욕망의 끝은 어디인가?
욕망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블랑시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제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가서 묘지란 이름의 전차로 갈아탄 다음 6블록을 가서 내리면 이상향이라던데 유니스가 얘기하죠. 여기가 바로 그곳이에요. 블랑시. 이상향이란 말인가요? 유니스. 바로 이곳이 이상향이에요. 욕망이란 전차를 타고 갔는데 결국은 갈아타는 것이 묘지란 이름을 전차로 갈아탄다는 거죠. 욕망의 끝은 묘지라. 유니스가 이곳이 바로 이상향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담인데 고래의 이 소설을 읽으면 굉장히 흡입력이 좋아서 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1부, 2부는 금복을 위주로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데 3부에 그의 딸 춘희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이야기가 시들해져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이 소설을 통해서 천명관이라는 작가를 알게 되었고 그가 시나리오 작가도 영화 감독도 했다는 그런 점을 보면서 대단한 인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에 제 목소리로 이렇게 리뷰를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